온라인 대환 대출과 관련해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직접 모시고 저희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난번에도 여기 출연하셔서 대환 대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15분 원스톱 이동이다 이런 문구도 보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확히 작동이 되는 겁니까? 먼저 이 대환대출 인프라는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금융 분야 민생 안정 대책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계시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환대출 인프라는 온라인에서 또 원스톱으로 전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국민들께서는 영업정에 직접 가실 필요가 없고 온라인이나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부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주요 은행의 앱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먼저 우리 기존 대출이 어떤 것이 있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뭐 말씀하셨듯이 총 합쳐서 한 15분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저희 사실 과거에는 우리 거기도 이제 사실 대환 대출이 가능하긴 했는데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싶어도 우리 실제로 어느 금융회사에서 실제로 낮은 금리가 있는지 정보도 없고 또 정보가 있더라도 실제로 이제 갈아타려면은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는 상당히 많은 금융회사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신속하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환대출 인프라가 금융사들의 대출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했는데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액수가 훨씬 커서 연말까지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시켜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시면은 우리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뭐 등기 이전 서류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뭐 이런 걸 고려할 때 원스톱 또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빨리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 비교 시스템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특정 업권, 은행권에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먼저 할 수도 있고, 일단 가능한 되는 대로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시점을 예상하면 좋을까요? 아마 아주 빠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4분기 정도에 일부라도 저희가 기대할 수 일부 시스템은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환대출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대신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수수료 관련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나 플랫폼 수수료 관련해서 이 부담이 이제 소비자한테 오다 보니까 그 금리나 효과가 조금 반감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은행 간의 금리차가 크지 않아서 이동하는 그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가능하면 그 수수료들을 가능하면 낮추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고요.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플랫폼 수수료가 있는데 이 플랫폼 수수료는 이 대출 중개할 때 드는 플랫폼에서 대출 중개하면서 받는 수수료인데 사실 이게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이전에도 저희가 대출 중개를 할 때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특히 달라지는 점은 한꺼번에 다수의 플랫폼이 동시에 참여하고 또 이 플랫폼이 각각 세세하게 공시를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되면서 수수료가 많이 인하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번 인프라의 중요한 취지를 많이 이해하고 있으셔서 가능하면 수수료를 낮추려고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낮추려는 뭐 그런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도 상환 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갈아타려면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계약보다 좀 일찍 상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수료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개인 신용대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수수료가 좀 작은 편이고요. 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적어도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다라는 걸 갖다 저희가 고객들이 알 수가 있어서 이 수수료랑 뭐 대출 갈아타면서 이익 보는 거랑 좀 비교를 해서 예.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수료까지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객들이 비교해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환대출 인프라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감소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 은행들의 이제 이자 부분이 좀 감소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은행 TF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그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된 거는 과점 구도에서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좀 경쟁을 촉진하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도입을 한 건데 사실 과점 이익이 너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고 또 가능하면 은행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비이자 수익을 좀 확대하는 뭐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비금융 융합 서비스 출시를 촉진해서 금융권에서도 이제 비금융권 관련해서 역할도 확대하고 또 해외 수익 같은 것도 좀 확대하는 뭐 그런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주제를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주가 폭락 사건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이 주가 폭락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CFD 제도 차익 결제 거래를 좀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뭐 불투명성 이런 게 문제로 좀 꼽혀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말씀하셨듯이 저희 CFD 거래는 사실 불투명성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저희가 어떤 뭐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종목에 얼마만큼 그 잔고가 있는지도 모르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CFD 관련해서 정보 공시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실제로 누가 투자했는지 또 어떤 종목에는 얼마가 투자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요. 또 기존에 보면 저희가 그 투자 비전문가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위험한 곳에 좀 투자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했었는데 투자자 보호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전문 투자자 자격에 대한 신청과 심사를 온라인으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대면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증권사가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을 먼저 권유하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네. CFD 같은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또 일반 상품보다 좀 더 많은 요건을 갖춰야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들을 고려 중입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해주신 CFD 개선만으로는 주가 조작 근절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대책들도 준비된 게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가 조작에 자꾸 생기는 문제는 주가 조작으로 그 부당이익 부분이 처벌보다 상당히 크다는 문제입니다. 예. 처벌이 이제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뭐 형벌을 봐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가 조작하시는 분들이 일단 주가 조작을 해서 큰 돈을 번 다음에 뭐 숨겨놓고서 뭐 몇 년을 버티면은 뭐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정부는 주가 조작을 좀 뿌리 뽑기 위해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벌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뭐 그런 법안을 현재 국회 중에서 논의 중이고요. 또 주가 조작군에 대해서 최장 10년간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서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주가 조작군이 실제로 우리 제도권에서 좀 퇴출되는 뭐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가 조작 혐의 계좌를 바로 동결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주가 바로 동결해서 이제 제가 그 부당이익을 환수할 때 훨씬 더 가능성을 높이는 뭐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 마지막으로 요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 등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가상자산법도 지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독하거나 감시할 좀 기구가 미비한 거 아니냐, 이런 제도가 미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5월 11일 날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에서 통과되었는데 사실 이 통과된 법안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고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의무 등을 규정한 법인데 사실 현재 최근에 보시면 이제 가상자산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서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빨리 우선 마련한 상황이고요. 사실 가상자산 입법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발행 공시에 관한 규제, 또 가상자산 업자들이 진입하는 것, 또 행위 규제 등도 저희가 마련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 약간 복잡한 부분은 이 전반적인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규제 상황을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추가적인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